사주익기. 안녕하세요. 사주익기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글 드라이브 링크 들어가셔서 인쇄해 주시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인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장 오행은 왜 상생순으로 그리나요? 이 그림의 이름은 오행상생삼극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상생순으로 그려져 있다는 말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한 칸씩 나아가며 동그랗게 생이 되는 순서로 오행이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상극은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두 칸씩 나아가면서 별 모양이죠. 8페이지와 9페이지에는 제 자기소개와 에피소드가 간략하게 실려 있는데요. 저는 원래 사주타로 1:1 과외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 고액의 과외비를 받으며 가르치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책으로 옮겨서 쓰게 되었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무료로 풀고 있는 것이고요. 책이나 인강에서는 저 혼자 떠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과외를 진행할 때는 학생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퀴즈를 내면서 가르치곤 했는데요. 똑같이 퀴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퀴즈를 풀고 나면 오행상생삼극도가 뭘 나타낸 그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정보를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보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내시는 분이 가장 고득점을 올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오행은 상생삼극 작용을 일으킨다. 이때 생을 받은 오행은 강해지고 극을 받은 오행은 약해진다. 두 번째, 목화 토금수가 모두 인접해 있고 그 중에서 목이 엄청나게 가장 강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힌트를 드리자면 강약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동안 제가 학창시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인강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유행인지는 몰라도 그때 인강 강사님들이 꼭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일시정지를 해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선생님이 감시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굳이 문제를 풀어야 하죠? 물론 제가 학업에 좀 열정이 없기는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시정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일시정지 하라는 말은 앞으로 안 드릴 거예요. 열정 있는 학생분만 자체적으로 일시정지해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문제 내자마자 답 바로 말해버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엄청나게 강한 목에 목생화를 받은 화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나게 강한 목에 목극토를 받은 토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학당에 왕초보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손쉽게 알아맞히시는데요. 다음 두 가지 정보는 쉽게 찾아내시지 못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정보 속에는 금이 약하다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금이 강했더라면 목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자, 네 번째, 목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충분히 강한 수의 생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수가 약했더라면 목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역수를 배워서 실제로 쓰게 될 텐데 미래의 변화를 읽으려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일어났던 변화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목이 지금 엄청나게 강해진 그 원인이 과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도 살이 엄청나게 많이 찌신 분을 보면 아, 밥을 많이 먹었거나 운동을 안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걸 오행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사주를 풀고 나아가서 솔루션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은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은 미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5개의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더 강하고 어떤 오행이 더 약한지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강함과 약함은 비교해 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자, 목은 엄청나게 강하니까 당연히 맨 위에 있고 목생화로 강해진 화가 그 바로 밑에 있고 목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줬던 수가 그 바로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목극토로 상당히 약해진 토가 아래쪽에 있고 목을 극하지 않음으로써 1등의 자리에 올려줬던 약한 금이 또 아래쪽 라인에 있죠. 자, 아까 상당히 강하다고 했던 오행 수와 화는 위쪽 라인에 있고 상당히 약하다고 했던 토와 금은 아래쪽 라인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상태에서 생극작용을 일으켜 봅시다. 자, 엄청나게 강한 목에 목생화가 일어나면 목은 약해지고 화는 올라와야겠죠? 실제로 이렇게 올려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슬쩍 돌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화가 있고 그 밑에 수가 있고 그 밑에 토가 있고 그 밑에
금이 있죠? 위에서부터 등수가 어떻게 됩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자, 1등 목생화와 목극토의 작용이 끝난 다음에 2등 화의 화생토와 화극금 작용이 일어나겠죠? 화생토로 토가 살짝 강해져서 토는 위로 올라온 거고, 화극금으로 금은 약해져서 금이 살짝 내려간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이 오행에 1등과 2등의 작용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목과 화의 작용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3, 4, 5등인 수, 토, 금의 작용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얘네는 지배적인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본문 그림에도 똑같이 등수가 나와 있죠.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목이 일으킨 작용의 결과가 뭔가요? 목생화로 화를 키움으로써 화극금으로 금을 줄였죠. 그리고 둘째로 목극토로 토를 약하게 만듦으로써 토생금을 줄여서 금을 줄였죠. 결국 목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금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목과 금을 상극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이 목을 일방적으로 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목도 목생화와 목극토를 통해서 금을 견제를 했죠. 물론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행이 둥글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작용도 둥글게 돌아와서 결국에는 목이 금을 줄이는 거예요. 생극작용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데 오행이 둥글게 이어져 있어서 작용은 결과는 쌍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도 금을 제압합니다. 다만 둥글게 삥 돌아서 갈 뿐이죠. 또 수가 일방적으로 목을 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목한테 기운을 뺏기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목이 목극토를 해서 토극수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가 목을 강화시키면은 수도 같이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등수가 높이 올라왔잖아요. 그림으로 한번 제가 돌려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이 약할 때는 수도 지금 등수가 낮게 있죠. 그런데 목이 강해지면 수의 등수도 같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목이 강해지면은 수도 강해지는 거고, 수가 강해지면은 목도 강해지기 때문에 수와 목을 상생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오행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오행을 상생상극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결국 어떤 오행이 1등으로 강하다는 것은 그 오행과 상생관계에 있는 두 오행은 2에서 3등이 되는 거고, 그 오행과 상극관계에 있는 두 오행은 4에서 5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학관계는 오행 상생 상극도가 360도 회전하는 동안 항상 성립합니다. 상생 상극도는 높이 있는 오행일수록 강하고 낮게 있는 오행일수록 약해요. 예를 들어 토를 맨 위에 둬도 지금 토가 이렇게 맨 위에 있는데 토생금이 일어나면 금이 살짝 더 강해지겠죠? 토극수로 수는 약해졌고요. 1등의 생을 받아서 강해진 금의 금극목으로 목은 또 약해졌고요. 또 반대로 살짝 돌리면은 충분히 강한 화의 생을 받은 토가 1등이 되었고, 토극수로 수가 엄청나게 약해졌고, 토의 생을 받은 금의 금극목으로 목도 약해졌죠. 4, 5등이 되었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정오각형이 되면은 공동 2등이 나오잖아요. 공동 4등이 나오고, 또 오각형을 살짝 돌려서 역오각형이 되게 만들면은 공동 1등이 나오고 공동 3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등수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 1등인 순간이 한순간은 있을 수 있겠죠. 한순간은. 하지만 실제로는 역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5등이냐 이런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1등이나 공동 3등, 공동 2등, 4등 이런 거는 저희가 해석에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방금 나온 정오각형이나 역오각형 공동 등수가 나오는 순위를 제외했을 때 오행의 강약의 순위는 총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과외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이 표를 그려서 보여준 적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오행의 그림을 돌릴 때 나오는 높이에 따른 오행의 순위를 보여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책은 제가 이렇게 직접 1대1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할까 싶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표를 그려서 추가하게 됐던 건데요. 막상 책을 출판하고 보니까 옛날 제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 표에 이렇게 V자로 규칙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규칙성은 왜 생기는 거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오행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등락하는 오행의 파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목을 잘 보세요. 지금 맨 위에 있죠? 지금 이 오각형이 약 18도 정도 오른쪽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36도씩 10번 돌리면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아까 그 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 장이고, 지금 목이 1등이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더 돌면은 맨 처음에 그림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오각형에서 처음에 18도 정도 틀려 있던 그 상태로요. 그러니까 목의 등수만 다시 보자면은 여기서 시작할게요.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등수가 된 겁니다. 표에서 다시 보면 1, 2, 3, 4, 5, 5, 4, 3, 2, 1 1, 2, 3, 4, 5, 5, 4, 3, 2, 1 이게 지금 목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화도 1, 2, 3, 4, 5, 5, 4, 3, 2, 1 토도 1, 2, 3, 4, 5, 5, 4, 3, 2, 1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불연속적인 파동 그래프 5개를 겹쳐 놓은 거예요. 연속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연속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연속적인 그래프라고 하고요. 불연속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불연속적인 그래프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아까 그 표고요. 제가 이 사이트에는 흰색 곡선이 없어서 금은 보라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녹색으로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로 오행이 서로 반복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서로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아까 그 표에도 목, 목, 화, 화, 토, 토, 금, 금, 수, 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다가 세로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어 볼 건데요. 목이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수직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랬을 때 지금 이 수직선과 만나는 오행들이 다 어디에 있죠? 목은 맨 위에 있고 까만색 선과 빨간색 선, 즉 수와 화가 공동으로 만나면서 여기서 겹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토와 금, 노란색 토와 보라색 금이 이 밑에서 겹치고 있잖아요. 겹친다는 거는 등수가 공동 등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맨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목이 맨 위에 있고 수화가 공동 2등이고 토금이 공동 4등이죠. 자, 이번에는 아까 그렸던 수직선에서 살짝만 왼쪽으로 가서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목이 가장 높을 때보다 살짝 왼쪽, 목이 정점을 찍기 전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선과 만나는 오행들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서 녹색 목이 만나서 얘가 1등이고, 그 밑에 수가 두 번째로 만나서 수가 2등이고, 그 밑에 빨간색 선이 만나면서 화가 3등이고, 그 밑에 보라색 선이 만나면서 금이 4등이고, 맨 마지막에 토가 만나면서 노란색 선 토가 만나면서 토가 5등이 됐죠. 이게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방금 전에 목이 맨 위에 있었고 수, 화, 금, 토로 토가 맨 밑에 있었죠. 자, 이번에는 처음에 그렸던 수직선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선을 그어 볼게요. 맨 위에서 목이 만나고, 두 번째에서 화가 만나고, 세 번째에서 수가 만나고, 네 번째에서 토가 만나고, 다섯 번째에서 금이 만났죠. 이번에는 금이 마지막 꼴등이에요. 방금 그래프에서 오행이 수직선과 만난 순서가 목, 화, 수, 토, 금이 꼴찌였죠. 결국 이 그래프는 이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연속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표가 되었느냐? 우리가 등수라는 게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은 1등, 2등, 3등 이렇게 뚝뚝 끊겨서 나오잖아요. 뭐 0.1등, 0.2등, 0.3등 하면서 그 사이를 쭉 채우면서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수가 이렇게 표가 돼가지고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굳이 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아니시더라도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냥 편하게 질문 주세요. 질문 몇 개 쌓이면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Q&A 영상을 한번 찍어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장의 소제목인 오행은 왜 상생순으로만 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오행은 이렇게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이라는 순서로 한 칸씩 둥글게 돌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오행을 삼극순으로 그리면 오행을 360도 회전하는 내내 오행의 순위가 단 한 번도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따르면은 맨 위에 있는 가장 강한 오행과 상생관계에 있는 두 오행이 2등과 3등이어야 되는데
지금 맨 밑에 4, 5등이 가 있고, 가장 강한 오행과 상극관계인 두 오행은 4, 5등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 3등에 와 있습니다. 토가 이렇게 강한데 그 강한 토의 토생금을 받은 금은 지금 4, 5등에서 허덕이고 있고요. 토를 1등의 자리에 올려놓아 주었어야 할 화도 4, 5등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화의 화생토를 받아서는 토가 1등이 될 수 없었겠죠? 또한 토가 이렇게 강한데 이 강한 토의 토극수를 받은 수가 어떻게 2, 3등에 있을 수 있으며, 목이 2, 3등으로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토가 1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행 상생 상극도는 항상 순위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상극순이 아니라 이렇게 상생순으로만 그린답니다. 책 내용 해설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제 해설도 조금 해야겠죠? 책 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책을 돌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점에서 이 책 돌려가면서 오행의 순위 확인하신 분들은 이 책 구매하셨겠죠? 그래서 1장에 오행은 왜 상생순으로 그리나요? 라는 장을 넣은 겁니다. 그래놓고 2장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죠. 책 사셨으면 끝입니다. 낙장 불입이에요. 그냥 제일 쉽고 재미있는 거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제가 첫 회거에 무료 이벤트 열어서 이런 걸로 사람들 많이 홀렸습니다. 1장 같은 내용은 2권, 3권에 많이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 가보시면 이런 그림들 되게 많아요. 움직이는 그림, GIF 파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글에 음양오행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오행상생 상극도 전환되는 거 올라가 있거든요. 간만에 한번 보고 갈까요? 아직도 잘 있네요.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은 여기 그림 나오고, 여기 확대해 보시면은 이렇게 GIF 파일로 된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목화토금수로 상생이고, 이렇게 전환됐을 때 금목토수화로 상극이죠. 제가 이 그림 이렇게 바꿔놓기 전에는 이 자리에 되게 이상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인데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이상하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게 지금 오각형이 안 나오고 별도 안 나오죠. 그렇다고 상극순 금목토수화는 어떤지 봅시다. 금목토수화, 금목토수화, 이것도 별 모양도 안 나오고 오각형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행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도 되게 이상하고요. 수가 언제부터 초록색이었고 금이 언제부터 진짜 골드색이었습니까? 이 그림을 한의사협회 같은 곳에서 고쳐놨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에 제가 역학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제가 바꿔놨던 겁니다. 아무튼 제가 단순히 책 판매를 위해서만 1장을 맨 앞에 넣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제목 보시기 전에 오행이 왜 상생순으로만 그리는지 궁금하셨나요? 아니죠?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자체가 없으셨죠? 그런데 보자마자 왜 그럴까? 하면서 궁금해지셨죠? 그리고 읽어보시고 신기해 하셨고 역학을 더 배워보고 싶어지셨죠? 스티브 잡스가 소비자는 뭘 원하는지 모른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스마트폰이 나올 당시에는 스마트폰 이렇게 유행할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냥 계속 다 피처폰 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알고 있었나요? 스티브 잡스가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혁신가들은 니즈를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요는 음이고 공급은 양입니다. 중소기업은 알려진 수요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대기업은 수요를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고급 역술이죠. 기업의 가치는 역술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대기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꾸는 행위가 역술이고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뭘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좋은 선생은 학생이 궁금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찾아보게 만듭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오행은 왜 상생순으로 그리나요?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허를 찌르고 궁금증을 유발해서 여러분들을 책 속으로 확 끌어당긴 것처럼요. 이것도 고급 역술이죠. 학생과 선생은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아요. 선생이 학생을 이끌어줄 때 비로소 나머지 절반의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저처럼 교육의 역술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께 역학을 배우고 계신 것이 맞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기존의 사주 선생님들이 전부 문과시잖아요. 사주에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힘겹지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걸 손님들한테 쓰는 건 괜찮아요. 좋아요. 전문 용어 없이 느낌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학생들도 음양오행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양오행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법칙이고 법칙은 문과식이 아니라 이과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표와 파동 그래프처럼요. 이번 강의처럼 명확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잘 맞는 분들이니까
수강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뭐 그렇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고 빠르게 가르치는 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익 구조 때문에 제가 단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병원 음모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진료비를 최대한 많이 뽑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치료를 천천히 한다는 그런 괴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수익 모델 때문에 발생한 그런 소문이거든요. 병원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이 뭡니까? 최대한 많은 환자가 최대한 오랫동안 병원에 다녀야 하죠. 그래서 의사가 천천히 치료할수록 병원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괴담이 학당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과 학당의 수익 모델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학당은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버나요? 최대한 많은 학생이 최대한 오래 학당에 다녀야 하죠. 그래서 선생이 천천히 가르칠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수익 모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양심적인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일부러 잘 안 가르치시면서 재미 위주로 수업하면서 학생들을 최대한 오래 붙들어 놓으세요. 어차피 학생들은 자기가 잘 배우고 있는지 못 배우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명리학이라는 게 무슨 자격증을 딴다거나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1000명 정도 임상해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당에서 월 회비를 받는 거예요. 평생 다니게 하려고요. 반면에 제가 했던 1:1 과외는 수익 모델이 어떻습니까? 과외는 한 명의 학생을 최대한 빨리 졸업시키고 다음 학생을 받아서 회전율을 높여야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수익 모델 자체가 그렇잖아요. 과외는 한 번에 한 명씩 밖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빨리 가르쳐야만 합니다. 학생이 과외비도 비싼데 실력이 느는 거를 제가 계속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다 그만둘 거 아니에요. 학생들 몇 명 그만두면서 제 실력 안 좋다고 소문내고 다니면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외하면서 가르치는 실력이 많이 늘은 거고요. 그렇게 단련이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학당은 선생님들이 나쁜 마음을 먹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과외는 아예 선생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외를 하다가 학당을 차렸기 때문에 과외에서 배운 잘 가르치는 노하우를 학당 가격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평균적인 명리학 과외 비용이랑 제 과외 비용이랑 학당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 대학교랑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면서 또 한정된 수명을 갖고 살면서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할 업체의 수익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께 해가 될 수도 있는 구조라면 굳이 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애초에 여러분들께 해를 끼칠 수 없는 구조의 수익 모델로 운영되는 업체에 등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역술입니다. A 업체에 등록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B 업체에 등록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단순히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수익 모델을 살피지 않고 덜컥 등록하셨다면 역술을 사용하시는 습관이 없으신 거예요. 역학을 몇 년을 배우셨더라도요. 체득이 아직 안 되신 거죠. 앞으로는 역술을 일상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꼭 체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제가 뭐 그렇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편은 아닙니다만 찾아오시면 정확하고 빠르게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미까지 있으면 그건 신이 불공평한 거고요.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소설을 10년도 넘게 말아먹었겠죠? 근데 꼭 강사가 재미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빨리 배워지는 게 곧 최고의 재미니까요. 친구들 사주 봐주고 다니면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제가 더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재미를 쫓아갑니다. 학생들을 학당 밖으로 내보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만들고 가끔 저한테 오셔서 피드백을 받는 거지, 제가 재밌으면 제가 좋다고 계속 학당에만 오실 텐데 그럼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주이키의 송성엽이었고요. 2장부터는 훨씬 더 신기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